그날따라 유난히 아침 햇살이 좋았어요. 늙은 몸뚱어리를 일으켜 창밖을 보니 며칠간 심술을 부리던 하늘이 언제 그랬냐는 듯 새파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날은 빨래를 해도 좋고 장에 나가 사람 구경을 해도 좋은 날이지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닳고 다른 몸이라 그런지 이렇게 날이 좋은 날이면 괜히 마음이 들뜨곤 합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 이민지가 벌써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집 안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어젯밤에 주무시는데 기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요. 따뜻하게 소고기 묵국 좀 끓여봤어요. 살갑게 웃는 얼굴이 참 예뻤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시집 오던 날, 제 아들 동철이 옆에 서서 수줍게 고개를 숙이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 고운 얼굴에 속아 지난 세월, 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지요. 아들 내외가 산다고 했던 아파트 대출금도 제 퇴직금으로 막아주었고, 민지가 타고 다니는 저번적이는 새 차도 제 마지막 남은 땅을 팔아 사준 것이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아요. 아들 녀석이 좋다고 하니 며느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요. 하지만 요즘 들어 민지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어요. 부쩍 제 건강을 챙기는 척하면서 서랍장 깊숙이 넣어둔 제 인감도장이나 통장은 어디에 두었는지 은근슬쩍 묻곤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잘 보이는데 두셔야 나중에 찾기 편해요. 하며 제 딴에는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의 서린 욕심을 제가 모를 리가 없었지요. 시장에서 수십 년간 사람 상대하며 잔뼈가 굵은 이 이해자의 눈을 속이기엔 아직 한참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속아주는 척했어요. 아들 동철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저 여자에게 꽉 잡혀 사는 걸 뻔히 아는데 제가 여기서 며느리와 등이라도 지면 아들 녀석만 중간에서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저 모르는 척, 어수룩한 늙은이인 척 웃어넘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이구, 우리 며느리 솜씨가 날로 느네. 국물이 아주 끝내준다. 저는 일부러 더 크게 칭찬하며 국물을 들이켰어요. 민지는 뭐가 그리 좋은지 어머니 입맛에 맞으신다니 다행이에요. 많이 드세요라며 제 밥그릇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에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쩌면 제가 너무 삐딱하게만 보는 걸지도 모른다고 저 아이도 나름대로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걸지도 모른다고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민지가 화사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더군요. 손에는 반짝이는 자동차 열쇠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사준 바로 그 차의 열쇠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도 좋은데 우리 장 구경이나 갈까요? 저 아랫동네에 엄청 큰 오일장이 선대요. 제가 가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팥죽도 사드리고 예쁜 옷도 한 벌 해드릴게요.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보며 말하는데 그 순간에는 정말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아들과의 사이가 서먹해진 것을 눈치채고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저러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모처럼 며느리와 단둘이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면 답답했던 속이 좀 풀릴지도 모르지요. 그래, 그럼 그럴까? 나야 좋지. 저는 못 이기는 척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그럼요, 어머니. 얼른 준비하고 나오세요. 제가 차 대기시켜 놓을게요라며 아이처럼 신나서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하는 외출에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서랍에 넣어두었던 옥반지까지 꺼내 손에 끼웠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어쩌면 조금은 특별한 날이 될 수도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민지는 신이 나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에 젖어들었어요.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렇게 차를 타고 달리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좋으세요? 민지가 운전을 하며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좋지. 우리 며느리 덕분에 호강하네. 제 대답에 민지는 만족스러운 듯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달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터로 가려면 읍내 쪽으로 가야 하는데 차는 점점 더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농가 밭뿐이고 오가는 차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이 길이 맞니? 장터는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불안한 마음에 묻자 민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이 있어요. 금방 도착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은 저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흥겨운 트로트 가락도 어느새 소음처럼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차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고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제 몸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더 달렸을까요? 차는 마침내 잡초만 무성한 넓은 공터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는 버려진 건축 자재들만 뒹굴고 있을 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멀리 보이는 산과 파란 하늘만이 이곳이 세상의 끝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 왔어요, 어머니. 민지가 시동을 끄며 말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데 다 왔다는 말이냐? 장터는 어디 있고? 그 순간이었어요. 백미러로 보이던 민지의 얼굴에서 그 살갑던 미소가 싹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은 제가 알던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에 잔뜩 굶주린 짐승의 눈빛이었어요. 장터요? 어머니, 아직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리세요. 뭐라고? 내리시라고요. 이제 이 집이랑 재산 다 제 거예요. 곱게 넘기시면 다시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는 일 없을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내리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저렇게 끔찍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게 따뜻한 국을 끓여주던 그 며느리란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지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뭘 잘못 들은 거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똑똑히 들으셨잖아요. 이제 어머니는 필요 없어요. 아들도 이 집도 돈도 다 제 거니까 어머니는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 주시면 돼요. 그녀는 차 문을 열고 제 쪽으로 오더니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함부로 잡혀본 적 없는 제 팔뚝에 그녀의 소나기 힘이 악착같이 파고들었어요. 이건 알아. 이게 무슨 짓이냐? 저는 소리치며 버텼지만 작정한 젊은 사람의 힘을 늙은 제가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차 밖으로 끌려 나왔고 그대로 흙바닥에 내팽개쳐졌어요. 입고 있던 고운 외출복이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손에 끼었던 옥반지에 흠집이 났습니다.
민지는 차 안에서 제 작은 손가방 하나를 꺼내 발치에 던져주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어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도 아니지. 잘 살아보세요, 여기서.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운전석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저는 넘어진 채로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어요. 제발 이게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차는 매정하게 시동을 걸었고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민지야. 나를 두고 가지 마라. 제발.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차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차는 제 절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속도를 높여 공터를 빠져나갔습니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어 제 얼굴과 옷을 뒤덮었고 저는 콜록거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차가 떠난 자리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듯 했어요. 저는 멍하니 차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제 모든 것을 내어준 며느리. 그들이 저에게 돌려준 것은 이 차가운 흙바닥과 지독한 배신감이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이고, 동철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배신감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심장을 찢는 것 같았어요.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한지 아침에 보았던 그 새파란 얼굴 그대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도 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는 조금씩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날은 점점 더 쌀쌀해졌어요. 저는 흙먼지 투성이가 된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허허 벌판뿐. 버스 정류장은커녕 지나가는 차 한 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차가 사라진 자리에는 희뿌연 흙먼지만이 남아 맴돌았습니다. 그 먼지가 가라앉고 나자 세상에는 저와 바람 소리만이 남겨진 듯 했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제 온몸을 짓눌렀어요. 방금 전까지 제 귓가를 찢어놓던 며느리의 그 악독한 목소리, 차가 굉음을 내며 떠나던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현실감이 없어 비틀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차가 사라진 쪽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저 아이가 다시 차를 돌려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지독한 악몽이기를 바라는 마지막 발버둥이었을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푸르던 하늘은 서서히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노을이 지금 제 처지에서는 지독하게도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온 세상이 따뜻한 저녁과 안식처를 향해 돌아가는 이 시간에 저는 갈 곳도 맞아줄 사람도 없이 버려진 건축 폐기물들만 뒹구는 차가운 공터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한낮의 온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스산한 가을바람이 얇은 외출복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손에 끼고 있던 옥반지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시 눈물이 흐를 법도 한데 눈물마저 다 말라버린 모양입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하고 그 구멍으로 황량한 바람이 드나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자갈들이 엉덩이를 찔렀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경황도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왜? 제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제 아들 동철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좌판에 앉아 온갖 꾸준 일을 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지요. 남들 다 가는 학원 한 번 못 보내줘도 행여나 기죽을까 싶어 철마다 새 옷을 사입혔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식당 허드렛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이었어요. 장성에서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저렇게 예쁜 여자까지 데려와 아내로 맞았을 때 저는 이제 제 고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민지가 처음 집에 인사 오던 날 두 손에 살뜰하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제게 어머니하고 부르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어요. 참 복스럽고 싹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철이가 저런 아이를 어디서 만났을까 싶어 기특하기까지 했지요. 결혼하고 나서도 민지는 깍듯했습니다. 제 생일이면 잊지 않고 미역국을 끓였고 명절이면 뻐근한 제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이고 저렇게 저를 위하는데 제가 무엇을 아끼겠어요. 아파트 전세금이 모자라다기에 평생 모은 쌈짓돈을 다 털어주었고 동철이, 승진이, 늦어져 민지가 기죽어 있는 것 같다기에 없는 형편에 무리해서 차까지 사주었습니다. 그 차가 오늘 저를 이곳에 실어 나른 그 차였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계획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건강을 염려하는 척하며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묻던 그 눈빛, 인감도장을 어디에 뒀냐며 집요하게 묻던 거 목소리. 저는 그 모든 의심의 조각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가족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제 평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공터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곳은 제가 갈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배가 고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대로 밤새 추위에 떨다가 조용히 눈을 감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공포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가 덜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인가 싶어 눈을 비볐지만 불빛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낡은 오토바이였습니다. 오토바이는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는 헬멧을 쓰고 있어 얼굴을 분간할 수 없었어요.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이런 외진 곳에 나타난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행여나 남은 것마저 빼앗으려는 강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기요. 낯선 목소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젊은 청년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길을 잃으셨어요? 청년은 오토바이에서 내리더니 헬멧을 벗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아직 앳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까만 뿔테 안경에 공부에 지친 듯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선해 보였어요. 그는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흙먼지 투성이가 된 제 모습이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그는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고개만 저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제 가족조차 저를 이렇게 내쳤는데 생판 처음 보는 젊은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시간에 여긴 차도 안 다니는데 일단 여기서 벗어나셔야죠. 제가 읍내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이나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경에 처한 늙은이를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 나서도 될까?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목이 잠겨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비집고 나왔습니다. 청년은 별 말씀을요라며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저는 그 온기에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청년은 저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태우고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꽉 잡으세요, 할머니. 그 말을 끝으로 오토바이는 다시 덜덜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저는 청년의 허리를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놓이는 것을 느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를 발견해준 저 작은 불빛이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동화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청년은 저를 읍내의 작은 24시간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뿌연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돼지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를 맡자 그제야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할머니, 일단 뭐 좀 드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청년은 저를 구석자리에 앉히고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어요.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도저히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앉아있자 청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아는 분이랑 너무 닮으셔서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결국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국밥그릇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두서없이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살갑게 굴었는지, 장 구경을 가자고 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차가운 공터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는지, 말을 하는 동안에도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처량해서 몇 번이나 말을 멈추고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청년은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예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팔자려니 흔한 가족 문제려니 하고 넘어갈 일일 텐데 이 청년은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아무 힘없는 고시생이지만 법이 누구 편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법전 한 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책의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곳곳에 빽빽하게 무언가 적혀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할머니를 돕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동정이 아닌 불의를 참지 못하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구나. 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저렇게 반짝이는 별 하나를 제게 보내주셨구나. 학생, 고맙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돈도 없고 늙고 힘도 없는데.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가 단호하게 제 말을 잘랐습니다. 돈이랑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할머니께는 진실이라는 가장 큰 무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할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릴게요. 그는 냅킨 한 장을 뽑아 제 앞에 놓인 국밥 그릇 옆에 흥건한 눈물 자국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제 손에 다시 쥐어주며 말했어요. 일단 이거 드세요.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죠. 오늘부터는 우시면 안 돼요. 대신 독하게 마음먹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한술 떴습니다. 눈물과 함께 삼키는 밥은 짰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은 저무는 노을과 함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낯선 청년이 사준 국밥 한 그릇으로 꺼져가던 제 삶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국밥집에서 나온 저희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차비로 쓰려던 푼돈 몇 푼이 전부였고 강민우라는 그 청년 역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처지라 저를 데려갈 형편이 못 되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근처의 24시간 찜질방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후텁지근한 공기와 낯선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이었지만 적어도 차가운 밤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민우는 제게 찜질복과 수건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일단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찍 제가 다시 올게요. 밤새 제가 뭘 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학생, 정말 고마워서 어쩌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을꼬? 제 말에 그는 그저 맑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은혜는 나중에 다 갚으시면 돼요. 지금은 아무 생각 마시고 푹 주무세요. 그는 제 등을 두드려주고는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어요. 제 인생에 불쑥 나타난 저 청년이 과연 저를 이 구렁텅이에서 꺼내줄 수 있을까요? 찜질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제 머릿속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제 통장, 제 집, 그리고 제 남은 인생. 이 모든 것을 그 악독한 며느리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민우의 말대로 이제부터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시간에 맞춰 민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듯 눈이 퀭했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해 보였어요.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밤새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3가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그의 입을 쫓아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첫째, 할머니 명의의 모든 금융 자산을 즉시 동결시켜야 합니다. 이미 일부 인출했을 수도 있지만 더 큰 피해를 막는 게 급선무예요. 둘째, 어제 있었던 일을 근거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셋째, 할머니의 법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고요. 그는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체계적으로 설명했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끄는 대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저희는 찜질방을 나와 가장 먼저 공중전화를 찾아갔습니다. 제게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민우는 수첩에 적어온 은행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제게 수화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원에게 제 신분을 밝히고 통장과 카드를 분실했으니 즉시 모든 거래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동안 손에 쥔 수화기가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네, 고객님. 모든 계좌 지급 정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상담원의 말을 듣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렀습니다. 상담원은 이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고객님, 오늘 새벽에 현금카드로 1,00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역시나 그새를 참지 못하고 이민지가 돈을 빼내간 것이었습니다. 1,000만 원. 평생 시장 바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해 모은 제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분노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민우가 제 어깨를 잡아주며 괜찮다고 더 큰 돈을 지켰으니 다행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어요. 그나마 예금의 대부분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은행 일을 마친 저희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경찰서는 차갑고 위압적인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원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곳에 와서 제 치부를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때 민우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할머니, 고개 드세요. 잘못한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에요. 당당해지셔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겨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차례가 되어 젊은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형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저희를 보며 용건을 물었어요. 저는 어제 겪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침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동안 민우는 옆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보충 설명하며 형사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민지가 저를 공터에 홀로 남겨두고 간 행위, 통장과 인감을 훔쳐 돈을 빼내려 한 사기, 미수, 차에서 저를 거칠게 끌어내린 행위까지. 민우는 이 모든 것이 각각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듣던 형사의 표정도 점점 심각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제 진술을 모두 컴퓨터에 기록한 뒤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일단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됐습니다. 피고소인 이민지, 고동철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하루였어요. 민우는 그런 저를 부축해 근처의 작은 벤치에 앉혔습니다. 이제 큰 산 하나 넘으셨어요, 할머니. 나머지는 저를 믿고 맡기세요. 그는 가방에서 시원한 물 한 병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벌컥벌컥 물을 마시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한편 그 시각 이민지와 고동철은 집에서 느긋하게 아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민지는 훔친 제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고 고동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회사로 출근했다고 해요. 이민지는 은행 창구에서 당연히 돈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지급 정지된 계좌입니다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자 그녀는 당황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오후 집으로 날아온 경찰 출석 요구서를 보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겁니다. 아들 고동철 역시
회사에서 경찰에 연락을 받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저 어머니가 잠시 가출한 것으로만 알았던 그는 아내가 어머니를 외진 곳에 버려두고 왔으며 그 일로 경찰에 고소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민우의 작은 고시원에서 그가 끓여준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방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사방 벽에는 법률 서적과 메모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그 치열한 공간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불의에 맞서 싸울 줄 아는 강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를 확인한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경찰서였습니다. 민우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아까 그 젊은 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우 씨 되십니까? 피고소인들이 지금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기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지 씨는 오히려 할머님께서 치매 증상이 있어 집을 나가신 거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를 그 차가운 공터에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몰아가다니 분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형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는 그들의 거짓말을 증명할 또 다른 증거를 찾으러 갈 겁니다. 민우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끓어오르던 분노가 가라앉고 다시금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어요. 그래요. 저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진실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을 위해 저는 주먹을 굳게 말아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전날보다 더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민우는 밤새 무언가를 더 찾아본 듯 수첩에 새로운 계획들을 빼곡히 적어두었더군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민지 씨가 할머니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머니의 재산 중 가장 확실한 것부터 되찾아올 생각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바로 이민지가 몰고 달아난 제가 사준 자동차였습니다. 그 차,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맞죠? 그럼 그렇고 말고 내 이름 이혜자, 석자가 똑똑히 박혀 있지. 할부금도 내 통장에서 다 빠져나갔고 제 대답에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 차는 법적으로 완벽한 할머니의 재산이에요. 이민지 씨는 할머니의 차를 훔쳐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는 곧장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였어요. 복잡한 서류 절차에 머리가 아팠지만 민우는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담당 공무원에게 법 조항까지 들어가며 상황을 설명했고 저희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소유주 이혜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든든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서류를 챙긴 저희는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교통과였어요. 저희는 이민지를 자동차 불법 사용 및 절도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처음에는 가족 간의 문제라며 난색을 보였지만 민우가 제시하는 서류와 법적 근거 앞에서 결국 신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량 수배령을 내리겠습니다.
차량이 발견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말을 듣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이민지는 제 차를 마음대로 몰고 다니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민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경찰이 찾아주기만 기다릴 수는 없어요. 아마 이민지 씨는 할머니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 나서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넓은 땅에서 어떻게 그 차를 찾는단 말이냐? 제 물음에 민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는 이민지의 이름으로 된 SNS 계정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그런 곳에 다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이민지는 자신의 SNS에 보란 듯이 사진들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즐기는 여유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서 그녀는 고급 호텔 스파의 가운을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배경으로 보이는 창밖 풍경을 단서로 민우는 그녀가 시내의 한 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냈습니다. 찾았어요, 할머니. 이 호텔입니다. 그의 집요함과 영리함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희는 곧장 택시를 타고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번호판의 하얀색 자동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틀림없는 제 차였어요. 이민지는 제가 사준 차를 타고 제 돈으로 이런 호화로운 곳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민우는 미리 준비해온 견인차 기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 견인차가 도착했고 저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 접수증과 자동차 등록 원부를 기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확인한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익숙한 솜씨로 제 차를 견인차에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파를 마친 듯 가운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이민지가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가 견인되고 있는 광경을 보고는 기겁하며 달려왔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누가 남의 차에 손을 대? 그녀는 소리를 빽 질렀지만 이내 차 옆에 서 있는 저와 민우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 차를 내가 되찾아가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건 제 차잖아요. 어머니가 저 사주신 거잖아요. 그래, 내가 사줬지. 하지만 명의는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구나. 그리고 너는 나를 속이고 이 차를 훔쳐 달아났지. 그러니 이건 더 이상 너의 차가 아니다. 이민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분한 듯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호텔 직원들까지 달려나왔습니다. 이민지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 이제 갑시다. 저는 견인차 기사에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민우는 그런 제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저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민지를 뒤로하고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견인차에 매달려 끌려가는 제 차를 보니 시궁창에 빠졌던 제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되찾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되찾은 차를 곧장 중고차 매매상으로 가져가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그 차는 이민지와의 악연을 끊어내는 증표이자 앞으로의 싸움을 위한 든든한 실탄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돈을 손에 쥐자 비로소 제게도 무기가 생겼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쫓겨나고 차까지 빼앗긴 이민지는
아들 고동철에게 전화를 걸어 엉엉 울며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동철 역시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앞날이 캄캄한 상황이라 그녀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견고해 보였던 성은 이제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보며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되찾는 그날까지 저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차를 팔아 손에 쥔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있어 반격을 위한 무기이자 짓밟혔던 자존심을 일으켜 세울 발판이었어요. 며느리 이민지가 제 돈으로 호사를 누리던 바로 그 차를 팔아 마련한 돈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민우라는 청년과 저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허름한 여관에 작은 방을 하나 얻었어요. 언제까지고 민우의 좁은 고시원이나 찜질방에 신세를 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낡고 볕도 잘 들지 않는 방이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두 발 뻗고 누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지덕지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하루는 전쟁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아침 일찍부터 법률 서적을 뒤적이며 우리가 나아갈 다음 단계를 준비했고 저는 제 기억을 총동원해 이민지와 아들 고동철의 부당한 행위를 증명할 단서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저희는 마치 작은 군대의 사령부처럼 좁은 여관방 책상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어요. 가장 시급한 것은 집 문제였습니다. 이민지가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어려운 법률 용어였지만 풀어보면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게 묶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저희는 차를 판 돈의 일부를 떼어 민우가 소개해 준 젊고 의욕 넘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는 혀를 내둘렀어요.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을 들으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하게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고 저희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민지가 제 카드를 훔쳐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들인 내역을 카드사에 요청해 확보했고 아들 고동철이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 상담을 받았던 기록도 찾아냈습니다. 파면 팔수록 나오는 그들의 악행에 저는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민우가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손자처럼 제 곁에서 기운을 북돋아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이민지는 제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거둔 승리에 대한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법적인 압박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 앞에서 이민지와 고동철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존속대상 범죄 및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와 대기업 사원이었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의 피의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소식은 아들 고동철의 회사에도 전해졌습니다. 회사는 경찰로부터 수사 협조 공문을 받자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대외 이미지를 중시하는 대기업에서 직원이 존속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회사는 즉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동철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평생의 자랑이었던 아들의 번듯한 직장이 그의 어리석은 선택 한 번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들으며 제 마음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며 그 아들이 대기업 명함을 목에 거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지난 세월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저 제 것을 되찾고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버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민우가 조용히 곁에 와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약해지시면 안 돼요.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지금 동정심을 가지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과 같아요.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를 그 차가운 공터에 내버려 둘 때 그들은 단 한순간이라도 저를 동정했을까요? 제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가로채려 할 때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기는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요. 이건 동정이나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불의의 문제였지요.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했던 그날의 서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이민지와 고동철에게서 끊임없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해달라는 연락까지 왔어요. 합의금으로 얼마를 줄 테니 제발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원할 뿐입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머무는 여관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쿵쿵거리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아들 고동철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문 좀 열어보세요. 저희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민우는 침착하게 저를 막아서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여관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그들은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또 하나의 죄목만 추가한 채 쫓겨나야 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던 그들의 절박하고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저 자신들이 잃게 될 것들만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법적인 싸움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제 삶의 터전이었던 제 모든 추억이 담겨 있는 그 집을 되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집의 문턱을 다시 넘는 순간 비로소 이 길고 지독한 싸움의 끝이 보일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제 모든 것을 되찾고야 말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제게서 앗아간 것은 단순히 돈과 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집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생각보다 더 길고 지난했습니다.
주택명도 소송이라는 또 하나의 낯선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법의 힘을 빌려 제 집에 무단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과정이었어요. 변호사는 승소를 자신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민지와 고동철은 여전히 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소파에 앉고 제 돈으로 산 침대에서 잠을 자며 버티고 있었던 거지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민우의 조언에 따라 묵묵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마냥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민지가 저지른 또 다른 악행들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민지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파트 부녀의 사람들과 계모임 친구들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민우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이민지를 두둔하며 저희를 경계했습니다. 하긴 그들 눈에는 이민지가 싹싹하고 상냥한 세댁으로만 보였을 테지요. 하지만 민우가 경찰의 사건 접수증과 법원에 가처분 결정문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여주며 차근차근 진실을 설명하자 그들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민지가 제 카드로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고는 계모임에서는 남편이 선물해 준 것이라며 자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진실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입을 열기 시작하자 그동안 이민지의 가식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부녀의 공금을 몰래 빼돌려 쓴 정황, 개원들 몰래 갯돈을 먼저 타서 쓴 사실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인 저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던 주변 사람들까지 속여왔던 겁니다. 이 모든 증언들은 차곡차곡 증거로 수집되어 변호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민지의 평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녀는 이제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한때는 동네의 중심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누구도 상종하려 하지 않는 기피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달의 지루한 기다림 끝에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저의 승소였어요. 법원은 이민지와 고동철에게 즉시 제 집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정해진 날짜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법원의 집행관들이 직접 와서 강제로 짐을 빼내는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통보도 함께였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을 지워낼 기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지나도록 그들은 제 집에서 버텼습니다. 결국 저희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행 날짜가 잡히고 저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민우와 함께 제 집 앞으로 갔습니다. 제 손에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판결문이 들려 있었고 제 곁에는 든든한 민우와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집행관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집행관은 법에 따라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지난 몇 달간 굳게 닫혀있던 제 집의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이민지와 고동철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고 집 안에는 그들이 쓰던 값비싼 가구와 가전제품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쓰던 소파가, 침대가, 텔레비전이 하나씩 밖으로 실려 나왔습니다. 저는 텅 비어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철이와 민지가 활짝 웃고 있는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겠지요. 지금은 못자국만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던 그 공간.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만 나뒹구는 낯선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동철이의 방에도 들어가 보았어요. 제가 매일같이 쓸고 닦던 그 방에서 저는 아들의 성공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습니다. 그 모든 추억과 사랑이 깃든 공간이 이제는 텅 빈 폐허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이 모두 빠져나가고 텅 빈 집안에는 저와 민우 그리고 변호사만이 남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텅 빈 공간을 비추는데 그 모습이 유난히도 시리고 아팠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제 손으로 제 가족의 보금자리를 해체해버린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을 되찾기 위해 싸워왔지만 정작 되찾은 집은 제가 기억하던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민우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이 집은 이제 다시 할머니의 공간이에요. 텅 비어 보이지만 이제부터 좋은 기억들로 다시 채워나가면 돼요. 그의 말에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기억은 모두 저 밖으로 실려나간 짐들과 함께 버리고 이 깨끗한 공간을 저와 저를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과의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나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묵은 감정들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제 폐부를 가득 채우는 것 같았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법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되찾은 지금 저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게 상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와 묵은 먼지들을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되찾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제 손에 들려 있었지만 그 집의 문턱을 다시 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가 평생을 바쳐닦고 가꾼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어요. 배신과 탐욕의 흔적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제 숨통을 조여오는 흉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기억들을 모두 털어내고 제 마음이 온전히 준비될 때까지는 편히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와 민우는 당분간 예전에 머물던 작은 여관방에 계속 머물며 남은 법적 절차들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길고 지독한 싸움의 끝이 눈앞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집과 직장, 그리고 세상의 평판까지. 한때는 자신의 전부라 믿었던 것들을 모두 잃게 된 아들 고동철은 그제야 제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문자로 시작되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그 모든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자의 마지막 발버둥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자가 통하지 않자 그는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든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도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지금 그를 만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고동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핏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기어코 수소문 끝에
저희가 머물고 있는 허름한 여관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우와 함께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며 내일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저희 방의 낡은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여관 주인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노크 소리는 그치지 않고 이어졌어요. 누구세요? 민우가 저를 대신해 경계하며 묻자 문 밖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그래서 더는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동철이에요. 잠깐이면 돼요. 제발 얼굴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뜨거운 라면, 국물을 넘기던 제 속이 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를 그 차가운 공터에 내버려 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찾아와 어머니라 부르는 저 뻔뻔함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치가 떨린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저는 그때 똑똑히 알았습니다. 민우는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에 쥔 젓가락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제가 말없이 고개를 가로젓자 그는 제 마음을 읽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할머님께서는 지금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점지만 단단한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고동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 부탁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말 잠깐이면 됩니다. 5분, 아니 1분이라도 좋아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고동철은 문 밖에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고 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핏줄의 정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질기고 지독한 것일까요? 그의 우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칼로 도려낸 듯 아팠던 가슴 한쪽이 다시 저며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자식이었습니다. 첫걸음마를 떼던 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 제 품에 안기던 날,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 저 눈물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 눈물은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고동철은 결국 여간의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며 어린아이처럼 우는 소리가 낡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제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민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그를 돌려보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직접 만나서 제 입으로 확실하게 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것일까? 이대로 그를 돌려보내면 제 마음속에 평생 시커먼 응어리로 남을 것 같았어요. 그래요.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제 입으로 확실하게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고동철은 엉망인 몰골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했던 대기업 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헬쑥하고 초췌했어요. 값비싼 양복 대신 구겨진 점퍼 차림이었고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짐승처럼 엉금엉금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발치에 엎드려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연민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할 뿐이었어요. 마치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것처럼 제 아들의 처절한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게 고작 이거였니?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메마르게 울렸습니다. 제 차가운 목소리에 고동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 그 여자 때문이에요. 이민지, 그 여자가 저를 속였어요. 어머니 재산만 가로채면 우리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어머니도 결국에는 그걸 원하실 거라고 저를 매일같이 꼬드겼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버릴 생각까진 없었습니다. 그의 변명을 듣고 있으니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책임을 자신의 아내에게 떠넘기고 있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은 인정하지 않은 채 그저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소가, 너는 내 아내에게 속은 게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의 탐욕에 속은 것이지. 너는 내 어미의 재산에 눈이 멀었던 게야. 그리고 나를 버릴 생각이 없었다고? 내가 내 아내의 손에 이끌려 차에 오를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지? 내가 차에서 끌려 나와 흙바닥에 내팽개쳐질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냔 말이다. 내 아내가 훔친 내 돈으로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 있지는 않았고 제 날카로운 지적에 고동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일 뿐이었어요. 그의 침묵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너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 아주 여러 번 있었지. 내 어미와 내 아내 사이에서 너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아내를 선택했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지금 너의 모습이다. 이제 와서 내게 용서를 빈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될 것 같으냐? 내가 겪은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보상이라도 될 것 같으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눈빛에는 더 이상 어머니의 온정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단호함만이 서리발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회사는 잘리고 집은 쫓겨나고 이민지 그 여자는 저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저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너가 갈 곳이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가 나를 그 공터에 내버려 두었을 때 내게 갈 곳이 있었더냐? 내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너는 따뜻한 집에서 편히 잠을 잤겠지. 이제 와서 네 처지가 딱하게 되었다고 내게 동정을 구하지 마라.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저는 싸늘하게 말하고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너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너가 등 돌리고 외면했던 바로 네 어머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러니 돌아가거라.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 죄는 너 스스로 책임지고 네 인생은 너 스스로 해결해라. 그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자 마지막 온정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고동철이 절규하듯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에 기대어 서서 저는 가늘게 떨리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제 손으로 아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제 살점을 도려내는 것만큼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악몽도 제 발목을 잡는 과거의 인연도 없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온전히 저 자신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이 모든 싸움을 끝내고 제 곁에 남아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서 그 어떤 때보다 밝고 환한 해가 떠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 고동철과의 인연을 제 손으로 정리하고 난 후 제 마음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같은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어요. 제 손으로 핏줄의 정을 끊어냈다는 사실이 어찌 아프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골마 터져 악취를 풍기는 상처는 아프더라도 과감히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아날 기회라도 얻는 법입니다.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수십 년간 갉아먹던 어머니라는 굴레와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앞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들도 이제 정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이민지에 대한 재판이 곧 열릴 것이며 저희가 가진 증거들이 워낙 차고 넘쳐서 실형을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제 빼앗겼던 삶을 온전히 되찾을 날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악연의 끈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질기고 지독했습니다. 남편도 집도 돈도 세상의 평판까지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며느리 이민지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우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내일 재판에 제출할 마지막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관방에 낡은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고 잠시 후 굳은 얼굴로 제게 수화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민지였습니다. 그 악다군이 쓰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냘프고 애처로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 민지예요. 제발 제 전화 끊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는 말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또 무슨 꿍꿍이일까 싶어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이렇게 전화로 드릴 말씀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정말 갈 곳이 없어서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뵙고 싶어요. 직접 어머니 발치에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제가 받을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울음에 잠겨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 처절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연기에 더는 속지 않았습니다. 저를 그 차가운 공터에 내버려 둘 때의 그 싸늘하고 경멸에 가득 찼던 눈빛을 저는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 말 있으면 너의 변호사를 통해 하거라. 나는 너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민지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그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합의금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잘못해서 어머니 돈을 썼지만 그래도 남은 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사주셨던 차 판 돈, 그거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거라도 받으셔야 하잖아요.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그녀의 속셈을 완벽하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죄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합의를 핑계로 저를 만나 어떻게든 이 불리한 상황을 뒤집어 보려는 마지막 수작을 부리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민우를 보았습니다. 민우의 표정 역시 심각하게 굳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함정이에요. 절대 만나시면 안 됩니다. 저 여자는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나도 안다. 저 아이가 순순히 용서를 빌 리가 없지. 마지막까지 저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아마 할머니를 만나서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는 속셈일 거예요. 할머니께서 조금이라도 과격한 말씀을 하시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도록 유도해서 재판에서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며 과도한 합의를 종용했다는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려는 겁니다. 혹은 일부러 할머니를 자극해서 몸싸움을 일으키려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수작입니다. 민우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그녀의 제안을 무시해버리고 재판 날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민지의 마지막 발악을 그녀의 죄가 얼마나 악랄하고 계획적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민우야, 나 저 아이를 만나야겠다. 제 말에 민우는 기겁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지금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 더 위험합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피하기만 하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야. 저 아이가 판을 짰다면 그 판을 통째로 뒤엎어버리면 되는 거지. 덫을 놓았다면 그 덫에 걸리는 척하며 사냥꾼의 목을 물어버리면 되는 게야. 그러니 민우야, 내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저는 민우에게 제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됩니다, 할머니. 너무 위험합니다라며 극구 반대하던 그도 제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제 계획에 동의하며 대신 모든 것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희는 이민지와의 마지막 만남을 그녀를 위한 완벽한 덫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민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만남의 장소와 시간은 제가 정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사람이 적당히 있는 하지만 우리의 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카페의 구석 창가 자리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너무 외진 곳은 위험하고 너무 시끄러운 곳은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우는 약속 하루 전날 그 카페를 미리 방문하여 저희가 앉을 자리 주변의 화분과 테이블 밑에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여러 각도로 설치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그는 카페 건너편에 차를 세워두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아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제 모습은 지난 몇 달간의 고생으로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민우가 챙겨준 작은 단추 모양의 녹음기를 옷 안주머니에 넣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연극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제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 구석 자리에 이민지가 먼저 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와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정말로 깊이 반성하는 사람처럼 수척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동정심을 살 만한 완벽하게 계산된 모습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따뜻한 대추차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남편인 동철 씨가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제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그만.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밤새 연습했을 법한 변명들을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으로 마련했다는 돈은 가져왔니? 제 말에 이민지의 눈이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두툼한 돈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네, 어머니.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받으시고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이 돈 받고 조용히 덮어주시면 어머니께서도 좋으시잖아요. 이 일이 세상에 더 알려져서 좋을 거 없으니까요. 어머니 체면도 있으시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협박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의 진짜 목적이었던 겁니다. 저를 돈 때문에 자식의 범죄를 덮어주는 속물적인 늙은이로 만들고 이 대화를 녹음해서 재판부에 제출할 생각이었겠지요. 저는 돈 봉투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민지야, 너는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이까짓 돈 몇 푼 때문에 이 모든 싸움을 시작한 것 같으냐? 저는 돈 봉투를 그녀 쪽으로 다시 밀어냈습니다. 이 돈은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너의 진심 어린 사죄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죗값이다. 그런데 너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속이려 하고 돈으로 이 상황을 무마하려 하다니. 참으로 가엾고 어리석은 아이로구나. 제 말에 이민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감추고 있던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저를 가엾다고 해요? 당신이 처음부터 순순히 집이랑 돈을 내놨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다 당신 그 지긋지긋한 고집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이 고생을 사서 하냐고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본 모습이 나오는구나. 그 녹음기 잘 돌아가고 있니? 지금 너가 하는 그 막말들이 전부 똑똑히 녹음되고 있어야 할 텐데. 나중에 재판장님께서 아주 좋아하실 게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말이야. 제 말에 이민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정통으로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자신의 핸드백을 허둥지둥 뒤졌고 그 안에서 깜빡이는 작은 녹음기를 황급히 꺼내려 했습니다. 아, 그럴 필요 없다. 나도 준비해 왔거든. 저는 안주머니에 있던 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카페 구석에 민우가 설치해둔 카메라를 향해 보란 듯이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너의 그 추악한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눈이 있단다. 민지야, 너는 오늘 내 스스로 내 무덤을 아주 깊게 판 게야. 이민지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카메라가 있을 법한 쪽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험은 저와 민우가 준비한 완벽한 덫에 걸려 이처럼 처참하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로 저를 올려다보는 이민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구나. 부디 너가 저지른 죄값 제대로 치르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미련 없이 카페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민우가 제게 다가와 외투를 덮어주었어요. 저는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한없이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진짜 끝이었습니다. 이민지와의 마지막 만남은 그녀의 죄를 입증하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어요. 저희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영상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어떤 교활한 변명도 늘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마침내 모든 것을 끝맺을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씻고 가장 단정한 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꼿꼿한 기품이 느껴지는 옷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빠져나가는 오늘 초라한 모습으로 서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아침 일찍 여관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밤새 잠을 설친 듯한 피곤함과 함께 결전을 앞둔 장수와 같은 비장함이 서려 있었어요. 저희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저는 처음 민우를 만났던 그 칠흑 같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한 줄기 빛처럼 제 앞에 나타나 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옆에 앉은 이 젊고 선한 청년이 제 꺼져가던 인생을 되살린 은인이었습니다. 법원은 차갑고 엄숙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높은 천장, 묵직한 나무 의자, 법복을 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저처럼 평범한 늙은이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방청석의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이민지와 잔뜩 수척해진 얼굴의 고동철. 한때는 제 가족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차가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민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고동철은 애써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파르르 떨리는 입술이 그의 불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는 이민지와 고동철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저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으며 저를 위험한 곳에 홀로 남겨두었는지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모든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피고인석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마땅히 지켜봐야 할 현실이었으니까요. 재판 내내 이민지는 흑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고동철은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끝까지 아내의 탓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아내의 말에 속았을 뿐입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어머니를 해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의 비겁한 변명을 듣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여울 뿐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용기조차 없는 저 나약한 사내가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서글애시아 이야기. 마침내 재판장님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소음이 멎고 시간마저 멈춘 듯한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피고인 이민지를 사기절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이민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는 악에 바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고동철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법의 심판은 내려졌고 제 모든 것을 걸었던 길고 길었던 싸움은 저의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재판 내내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걷히고 비 온 뒤 갠 하늘처럼 청명한 공기가 제 폐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깊은 허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이기기 위해 싸웠지만 승리의 기쁨 뒤에는 이처럼 깊은 상처와 지독한 씁쓸함이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한 챕터가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채로 끝이 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가장 먼저 그 집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집은 제게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어요. 배신과 상처의 기억만이 가득한 흉터 같은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며칠 뒤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법원의 집행관들이 모든 짐을 빼내간 집은 텅 비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차가운 마룻바닥을 천천히 밟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 울고 웃었던 지난 세월이 낡은 필름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린 동철이가 제게 달려와 안기던 모습이, 부엌에서는 며느리 민지와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던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모든 행복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마음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모든 방을 하나씩 둘러보며 과거의 저와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텅 빈 벽을 쓸어보고 창밖을 내다보며 이곳에 깃든 제 젊은 날의 모든 기억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했다, 혜자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다 털어버리고 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렴. 그렇게 제 자신에게 속삭이며 저는 미련 없이 그 집의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집을 판 돈과 그동안 되찾은 재산을 합치니 제법 큰 돈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지만 제게는 그저 제 고통과 눈물이 굳어져 만들어진 돌덩이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저를 위해 쓰기보다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었어요. 저는 가장 먼저 그동안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적으로 뛰어준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정말 고마웠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공터에서 울고 있었을 게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할머니, 별 말씀을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할머니께서 포기하지 않고 싸워주셔서 저도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두툼한 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성이다. 이걸로 그 비좁은 고시원 방에서 나와 햇볕 잘 드는 번듯한 원룸이라도 하나 얻으렴. 그리고 앞으로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지 말고 오로지 시험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내가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우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지만 저는 거의 억지로 그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남은 돈의 상당 부분을 떼어 이해자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제 아픈 경험이 민우처럼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또 다른 젊은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제 고통을 다른 이를 위한 희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최선의 위로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 돈으로 도시 외곽에 작고 아담한 집을 한 채 얻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는 사계절 내내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마당에는 제 손으로 직접 채소를 가꿀 수 있는 작은 텃밭이 딸린 그런 집이었어요. 새로운 집에 이사하던 날 민우가 찾아와 아들처럼 짐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땀 흘려 집을 치우고 짐 정리가 끝난 저녁에는 마당에 작은 상을 펴놓고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배달된 짜장면을 비비며 민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할머니 집이 생기셨네요.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다. 이제부터는 여기가 너의 집이기도 하다. 언제든 힘들고 지칠 때 찾아와 쉴 수 있는 너의 또 다른 집 말이다. 그러니 힘들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 이 할미를 찾아오너라. 제 말에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짜장면만 비볐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쏟아질 듯한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희는 이미 세상 누구보다 끈끈하고 애틋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신과 절망의 아픔으로 시작되었던 제 길고 긴 여정은 이처럼 소중하고 귀한 인연을 만나는 것으로 그 깊은 상처를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고 또 2번이 더 바뀌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의사더군요. 제 마음속에 깊게 패어있던 상처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아물어 이제는 비바람에 깎인 바위처럼 부드러운 흔적으로만 남았습니다. 저는 새로 얻은 작은 집에서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심은 상추와 고추, 토마토가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어요. 흙을 만지고 식물과 대화하며 저는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어요. 저처럼 외로운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에게 제 이름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저는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삶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이해자라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제 인생 최고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우가 드디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 민우와 함께 그의 작은 원룸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어요. 합격자 명단에서 강민우라는 세 글자를 발견하는 순간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일인 것처럼, 아니, 제 일보다 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해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민우가 합격증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2년 전보다 훨씬 더 늠름하고 어른스러워진 모습이었어요. 그의 얼굴에서는 고된 수험생의 그늘 대신 자신의 길을 찾은 사람의 단단한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같은 날을 결코 맞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믿음과 지원이 없었다면 저는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니다, 민우야.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게지. 정말 장하고 대견하다. 이제 너의 그 힘으로 세상의 어둡고 그늘진 곳을 밝혀주는 좋은 법조인이 되어주렴. 그날 저희는 마당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해 민우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산더미처럼 만들었고, 저희는 밤늦도록 두런두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민우는 서울 서초동의 큰 로펌 대신 저희 동네 근처에 작은 법률사무소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억울한 사람들의 발길로 문턱이 다를 지경이었어요. 그는 돈이 되는 큰 사건보다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변호를 주로 맡았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저는 제가 뿌린 희망의 씨앗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었는지 깨달으며 더 없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제가 텃밭에서 갓 자란 싱싱한 호박잎을 따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제 아들 고동철이 서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얼굴에도 깊고 고단한 흔적을 남겨놓았어요. 한때는 번듯하고 말쑥했던 모습은 온데가 없고 햇볕과 노동으로 그을린 얼굴과 굵어진 손마디가 그의 고단했던 삶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오지 못하고 대문 밖에 멀찍이 서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 2년간 몇 번이나 이곳을 찾아왔다가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들끓던 미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이미 시간의 강물에 씻겨 희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제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 숙인 저 남자가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었다는 사실만이 아릿하게 다가올 뿐이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제 물음에 고동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일 정도로 그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에 방금 딴 호박잎을 쪄내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밥상을 들고 마루에 내놓자
고동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밥 먹거라. 제 말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천천히 마치 무거운 족쇄를 찬 사람처럼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툇마루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어요.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그는 몇 번이나 눈물을 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고동철은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묵묵히 아주 오랫동안 땀을 흘리며 잡초를 뽑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고동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왔을 때처럼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를 잡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아주 천천히 멀리서 서로를 지켜보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아니었지만 어쩌면 언젠가는 아주 먼 훗날에는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의 씨앗을 본 것도 같았습니다. 그가 떠나고 저는 툇마루에 앉아 멀리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제가 오늘 첫 승소했습니다. 어려운 분이었는데 웃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전부 할머니 덕분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밝고 힘찬 목소리에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먹었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을 먹었단다. 배신과 절망의 공터에서 시작되었던 제 길고 긴 여정은 이제야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저는 가족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제 인생의 진짜 장날은 시끄럽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운 저녁 풍경 속에서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